잠깐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 이제 흥분했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2부에서는 내 마음속 지대너비앗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진행은 안 될 것 같고 네. 다들 흥분 상태라서 명상 좀 하고 올게요. 아니야, 난 분노가 진정되지 않는다. 본인 빼고 나머지는 순식간에 냉정을 되찾았어. 그래. 지금 독실이까지는 냉정을 찾은 것 같고 지금 김도인이 나는 못 찾았어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독실님이 600대를 얘기하시길래 우리 나이가 그럼 150살인가? 이게 그래서 생각이 정지될 때가 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암산을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나는 그 처음엔 독실이가 그 네 자리를 다 더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 엉망진창이었던 것 알고 같습니다. 봤더니 그 아이폰 계산기에 뭔가 딴 걸 눌러놓은 상태에서 근데 사실 답이 뜬 다음에 네. 그게 맞는지 한 번에 체크라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것조차 하지 시간이 않을 없어. 정도로 머리가 정지하는 거야. 그거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깡쌤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단 흥분은 이제 사그라뜨리고 어차피 흥분은 이제 김도희만 하면 되니까 내 마음속 지대너비앗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그딴 거. 없어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 지대너비앗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년 특집 때는 우리 에피소드 1회에서부터 50회까지를 같이 다뤘고요. 100회 특집에서 51회부터 100회까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101회부터 138회까지 같이 다뤄보려고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가 기억이 좀 남으면 좋을 테니까. 우선 작년 5월부터 6월 중순 사이 이런 에피소드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이런 걸 했어요. 101회 성격장애. 그러니까 요때가 정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룰 때였어요. 그래서 성격장애, 광기의 역사, 사이코패스. 기억나죠?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전생기억과 아카식 레코드. 이때 4개 다 되게 재밌었어요. 정신특집. 요때 잘 됐지. 네,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6월 말에서부터 7월 말이 되면 요것도 빵 뜬 거 네. 대화편 했습니다. 쇼미더 대화 특집을 진행했죠. 이때 했군요. 저희 랩. 그죠. 랩이 이때 인트로로 랩이 나왔었죠. 김도인의 따라라라 이게 이슈가 됐었죠. 힘없는 랩. 그래서 지적 대화의 탄생부터 좀 진행을 해가지고 맹자의 논쟁, 소피스트의 논쟁, 과학 전쟁, 그리고 붓다의 모두가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요때 것도 괜찮았어, 그죠? 네. 이때 근데 조금 어려웠다 내용이. 그래요? 이런 지적이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이때부터 이제 지대너비앗의 어떤 퀄리티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게 아닌가 막. 사실 이때부터 컨텐츠를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밀도가 되게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작년 한여름 8월이 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고퀄리티로 했다. 그래서 좀 낮춰보자 해서 여행 특집을 했어요. 여행이죠? 그렇죠. 양을 쫓는 모험, 신화 속 세계, 대항해 시대, 그리고 주성치와 떠나는 깨달은 여행까지 이때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남네요. 제가 세 분을 그 여행지를 추천해드렸는데 아직 안 가보셨죠? 네. 맞아. 세 개 추천했죠, 그죠? 김도희님한테 제가 아마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바이킹족. 홀 오브 바랄라. 바랄라. 전사들의 고향. 추천해드렸고. 평생 은혜하면서 개고생하는 곳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도희님이 되게 좋아했던 영화 뭐였지? 매드맥스에서 바랄라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도 몰랐었어요. 최 사장님은 제가 이제 아트만의 세계로 떠나라. 아트만의 세계. 그렇죠. 독실님은 그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천국. 이 세계로 안내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스물스물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초가을,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영화 특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영화를 많이 다루기 시작했어요. 미스 페러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그 다음에 밀정,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매트릭스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가을이 됐어요. 요때 좀 우리가 특집편으로 인권편을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페르세폴리스를 다뤘고 북콘서트가 있었죠. 네. 김도인의 첫 번째 책 숨쉬듯 가볍게가 이때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콘서트를 했었고 그게 올라오게 됩니다. 가을이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가 되면 파워 특집을 우리가 진행했었고 역대급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러시아 혁명가 라스푸틴. 진짜 대체 대단했었어요. 난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어쨌든 라스푸틴 때를 시리성도 했죠. 너무 적절하고 그렇죠. 콘텐츠도 너무 재밌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러시아 혁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었죠. 심지어 외신들조차도 라스푸틴과 비교를 할 정도로. 원래 비교하는 건 많이 있었는데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던 거지 뭐. 제가 뭐 그런데 적절하게. 요때는 잘 몰랐어요. 잘 우리가 다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의 파워,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도 했었고 김도인의 도덕감정론과 멘탈 파워 그리고 머니 파워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겨울로 가게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이 되면 우리가 생로병사 특집 한번 해보자. 맞아요. 그래서 암, 임사체험, 죽음에 대하여, 생의 목적, 그리고 오부작, 의식의 기원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의식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평이 많이 좋았어요. 그죠? 이게 오부작으로 나눠서 진행하면서 새롭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월에서부터 2월 초, 그러니까 올해가 됐죠. 올해 겨울이 되면 새해 선물 특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죠. 그래서 독실이의 선물 수리부엉이, 깡쌤의 선물 국가 3부작 진행했었죠. 최 사장의 선물 외계인과의 접촉, 그리고 김도인의 선물 길을 안내하는 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이 되면 북콘서트 11계단 진행을 하죠. 그리고 2월 말부터 최근까지 혁명 특집을 진행했습니다. 흑인 민권과 버스 안 타기 운동, 우주 경쟁의 역사, 로드 혁명, 살바도르 아yen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밀도 높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거, 그죠? 네, 3주년 방송이 그렇네요. 이전 거요. 그지? 네. 재밌는 것도 많았고. 네. 우리가 이때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좀 준비를 잘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했던 에피소드. 얘기부터 좀 진행을 해봅시다. 어떤 게 좀 재미있었나요?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고 분위기가 우울하고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런 느와르 영화라든가 살색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인가 그런 걸 보신다고. 저는 시꺼먼색이 많이 나오는 빨간색이나 예? 예, 좀 이렇게 스릴러. 예. 아. 피까지는 아닌데 피가 튀는 것까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흐르는 거. 예, 살짝 보이는 거. 더 이상해. 더 이상하다. 그런 영화들 좋아하시는 스릴러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영화들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뭐 살인마라든가 예, 파괴적인 어떤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마 이야기라든가. 예. 예,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편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편. 예, 그것도 아까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사이코패스 편. 예,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고 그때 지적했던 것이 그냥 사이코패스를 그냥 범죄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해야 되는 대상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줬던 거죠. 이거 김도인이 했던 건가? 아니요. 독실님이 독실이가 했던 거구나. 예, 독실님께서 사이코패스의 어떤 뇌 구조적인 특성? 뭐 이런 것부터 쭉 해설을 해주시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총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깡쌤은 사이코패스가 네. 103이었죠.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있었어요. 그쵸, 그때. 기찻길에서, 네, 선로에.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사이코패스들이 A 혹은 B에 대답해서 B를 많이 택하더라라는 거였지. 이걸 통과하면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다. 사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것도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 정도 몇 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라고 이제 의사들이 판정을 내리는 거지. 네. 이것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의는 아닌 거죠. 테스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테스트를 보고서 이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영어 발음 있어요. 똑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이때 그 테스트에서 몇 개 최 사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네. 몇 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PCLR 테스트를 그때 그 의사들이 하는 테스트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 당시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이건 그냥 재미를 한번 해보는 거고 실제로는 병원에서 어떤 제대로 인가받은 감독 하에 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테스트에서 좀 나온 분도 있었죠. 우리 중에. 누가 나왔어? 김도인 나온 거 아니야, 김도인.
어쨌든 그때에서 사이코패스 편이 기억이 많이 남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같은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성공을 거두기 좀 그렇죠. 적합한 스타일들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유명한 CEO들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쉽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기업 상사들 이런 분들도 이런 성향이 아닌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죠. 감정이 없고 뭐든지 분석적으로 보니까 내 감정이 휘둘려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되게 이 편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라고 이제 선을 그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사이코패스가 꼭 범죄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뭐 보듬어주고 사랑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세상인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래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뭐 그냥 재미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보 전달 목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좋은 게 어떤 관점의 전환 아니면 기존의 편견을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편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 편이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영화 속에서만 막연하게 바라보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뇌구조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거다 생각보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실은 어떻습니까? 독실이가 좀 마음에 남는 건 또 뭐가 있어요? 깡생 같은 경우에는 독실의 에피가 좀 마음에 남았다고 하고 저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당시에 그래서 에피소드를 들을 때는 저 혼자 좀 공감을 못했었어요. 왜지 하고 이제 했었다가 나중에 저도 모체가 됐었던 영화를 본 다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었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영화 주성치와 떠나는 깨달음 여행 그 편 네네. 네. 월광보합 설리기연 둘 다 봤어요. 둘 다 보고 그 에피소드 진행할 때 실제로 독실이가 안 봤어. 안 봤었고 저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독실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왜 웃긴 거야? 그리고 여기서 왜 웃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언제 봤죠? 얼마 전에 봤지? 그 에피소드를 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보고 나중에 제가 최사장님한테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봤는데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완전 재밌다고 막 그랬죠. 재밌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에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웃었던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불이 났어. 거기에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불이 났을 때 발로 막 밟아서 그거를 꺼. 네. 그 다음에 발 때니까 다시 불이 딱 올라와. 계속 이게 할 때 조성치가 너무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그럴 때 이제 막 우리가 자지러지게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묘사를 할 때. 그렇죠. 근데 다시 제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장면은 제 입장에선 너무 과장되고 익살스럽고 웃음을 억지로 자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이. 실제로 영화를 볼 때는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보면서 전혀 웃기다든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안 했었는데 그 전체적인 줄거리 플롯 있잖아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최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렇지. 충돌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명을 따라갈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월광보합은 어떻게 보면 좀 별로였어. 근데 끝날 때 누구지? 자하. 네, 자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설리기연으로 연결되는 걸 봤을 때는 그랬어요. 진짜 그 느낌이 왔어요. 왜 이걸 준비했고 왜 최 사장님이 이거를 자기의 인생 영화, 역대급 영화라고 꼽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들도 같이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좋은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할 때도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리뷰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속상했구나라는 것도 보고 또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몇 번을 보게 되는데 되게 좋았던 장면을 계속 보기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음악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옛날 테이프라서 테이프에 늘어지는 음질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음이 톤이 그래요? 일정하게 윙 하고 가는 게 이렇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들이 그렇긴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OST 누가 봤어요. 그 유튜브 같은데
어떤 장면들을 되게 명장면들을 뭐 이별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 그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뒤 BGM으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 정도로 너무너무 저도 이 영화와 이 에피소드가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까? 제 마음에 남는 장면. 마음에 남는 장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지 뭐. 아니 그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그 부분 말고 손 놓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쪼여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놓는 장면들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아내랑 같이 봤습니까? 혼자 봤죠. 아내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성분들 취향에는 약간 안 맞을 수 있는 맞아. 장면들이, 왜냐면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미없어요, 하시죠? 별로 이렇게 공감을 못하고, 이렇게 왜 저렇게까지 묘사를 하나, 주성치 특유의 그 과장된 것들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올리유죠. 올리유. 삼장법사. 당당당당당당. 그래서군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고등학교 이전에 봤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그리고 그때도 그냥 주성치 영화를 워낙 저는 나름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막 주성치가 나오는 뭐 코미디 영화 중고등학교 때 막 비디오 방에서 여러 번 빌려 보다가 우연히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한 거의 20년 넘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어떤 작품성과 플롯 이런 걸로 다 잊어먹고 있다가 최 사장님이 이 주성치 서유기 편의 어떤 테마를 딱 그 부분을 딱 잡아서 딱 장면마다 요약을 딱 해주니까 그때 가서야 영화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케이블에서 계속 했던 거 압니까?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우리 걸, 저희 거랑 상관이 있는지 가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그 다음 한 2달 이내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영화들이 TV에서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케이블을 포함해서, OCN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그쪽 관계자분들이 혹시 좀 들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팔리던 책들이 갑자기 순위에 나타나고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유기 시리즈를 몇 번 해가지고 몇 번 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너무 감동받으면서. 맞아. 그래서 이때 다루고자 했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개인의 어떤 세속적인 걸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의무, 뭐 종교적이거나 뭐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의무를 따라갈 것인가. 근데 독실이가 아주 좋은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긴 했어요. 왜냐면 그걸 왜 굳이 분리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냥 세속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한테 주어진 의무, 책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막 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 그랬었죠.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101회부터 138회까지 중에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던 거는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했던 의식의 기원. 5부작. 김도희님. 김도희 했던 그게 기억에 진짜 많이 남았어요. 127회부터 128회에 걸쳐가지고 5개로 어마어마하게 해줬지, 그지? 네. 요게 기억에 참 많이 납니다.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의식에 대한 거가 진짜 개인적인 제 궁금증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는 있었어. 의식의 기원에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그 단어 사용하는 방식이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었던 건 그거죠. 양원적 뇌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뇌가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해서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들, 환청, 그죠? 뇌가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게 점점 사그라들고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좀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논란이 되겠지. 이게 진화론 쪽으로 맞는 거냐? 왜냐면은 진화하는 그 시간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짧은 역사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맞느냐 틀리냐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출발, 어떤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줘가지고 전 좋았습니다. 그 저자가 줄리안 제임스였나요? 네, 제임스. 예. 이거 이 책 없다며, 시중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샀다고. 네네.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다고 그랬었어요. 네. 한길사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이게 아마 프로젝트 지원받아서 번역하신 걸 거예요. 그래? 네. 살려고 해도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
네, 아마 근데 모르겠네요. 사도 소용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면 후회할 수도 있는. 후회할 수도 있다. 조이님 거 에피소드를 듣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되게 중요했던 키워드가 양원적 의식, 네. 양원적 뇌. 그래서 그 어떤 특수성이 고대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어떤 문헌이나 뭐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각품들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피라미드. 그 문헌 뭐 건축 예술 작품에 쭉 드러난 어떤 인간 의식의 변천사? 그렇지. 네. 예,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과정이 저도 너무 흥미롭게 정말 오랜만에 철학과 수업이나 뭐 예, 그런 수업 듣는 느낌이 좀 났었습니다. 나도 그런 게 재밌었어요. 점점 이제 목소리가 들려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김도인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처음에는 신상이 막 입을 닦아줘. 입식기 의식. 입식기 의식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다가 나중에는 신상의 모습은 없어지고 의자만 남아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들으면서 재미있게 들었다. 네. 거죠. 그리고 그 양원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죠. 다 연결되네.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 거. 최 사장님도 그중 한 명으로 밝혀졌고요. 그때도 제가 걸렸군요. 네. 최 사장님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성격장애 편에서도 뭐 하나 그때도 걸리지 뭐 않았어요? 걸렸었죠. 예, 네. 예. 성격장애는 저희 분열성 네 명이 다 성격장애. 걸렸어. 다 걸렸었나? 뭐든지 하나씩. 네, 대상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그렇군요. 성격장애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도 걸렸고 양원적 뇌까지 걸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된 거죠. 김도인은 이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네, 저도 의식의 기원은 그 이전부터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재밌어하는 내용인데 쉽게 듣자마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흥미는 가는데 이해가 아주 명확하게 안 돼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보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의식의 기원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부터 알기 시작했는데 너무 흥미롭게 빠져들었는데 전체적인 게 이렇게 확 소화되기가 어려웠는데 그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알게 된 것들 정리한 것들을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기원은 저희가 3주년의 시간 동안 방송도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의식 많이 들었지. 네, 그 정모 때부터 의식이라는 거를 다루기도 했고 3년에 걸쳐서 계속 세뇌하다시피 의식에 대한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했었어요. 최 사장님 뭐 외계인으로도 하고 뭐 아카식 레코드로도 하고 맞아요. 저희가 종교랑 묶어서 의식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문명 특집에서 뭐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 문명 하면서 역사적인 것도 전반적으로 다른 기반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뭐 종교적인 절차나 신화에 대한 내용들도 깡쌤이 여러 번 해준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신특집에서 독실님이 사이코패스 이런 내용도 정리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게 총 기반이 됐을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콘텐츠가 네, 방송 실제로는 준비할 어려운 책이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내용도 준비할 때 이거는 조금 들으실 때도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했었던 건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좋았어요. 네. 김도희는 지금까지 에피소드 101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마음에 남습니까? 저는 그 깡쌤이 해주셨던 119회 러시아 혁명가 라스푸틴 정말 재밌었어요. 이때 라스푸틴이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 3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스스로가 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아무래도 성향 자체가 내향적이다 보니까 그 정치적 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향적이잖아요. 예. 늘 항상 인품을 갈고 닦는데 이제 힘을 어휴, 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다루는 것도 거의 그 심리적이거나 내향적인 주제에 편중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까 네. 문제 틀렸을 때 주먹 주시는 거 제가 봤는데 대부분은 다 내향적이고 이제 화만 밖으로 표출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방송했던 것들 보면 정치에 관련된 콘텐츠는 거의 없어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3년 정도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저희가 지금 100회부터 138회 콘텐츠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3주년 특집 방송으로. 그렇죠. 근데 뭐로 하냐면 하면서 다른 패널들이 방송 준비할 때 100회부터 138회까지 했었던 콘텐츠는 하면서도 놀랬던 것들이 많아요.
이 정도까지도 준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놀란 적이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완벽하게 어떤 대본에 맞춰서 연습하고 녹음을 한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 해당 주제 콘텐츠 담당자가 콘텐츠를 준비하면 나머지 셋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맞아요. 하는지. 그러니까 그때 녹음할 때 저희도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것처럼 처음 들어요. 퀴즈 대잔치도 너희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근데 퀴즈 하는지 오늘도 몰랐었는데, 네. 근데 깡쌤이 정치 콘텐츠 해줬을 때 라스푸틴에 대한 내용을 처음 생소하게 접했는데도 그 에피소드 하시는 내내 되게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되게 놀랬었냐면 깡쌤이 이거 중심으로 하는 정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콘텐츠적으로도 밀도가 높고 그리고 저렇게 흥미롭게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게 묶여져 있잖아요. 라스푸틴이 119회였었고 국가편을 좀 이론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안으로 제시해주면서 130회 때 방송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이제 그 촛불 시위도 많이 하고 하는 시에 맞춰가지고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134회 때 해주셨어요. 아, 그렇지. 이걸 굉장히 재미로운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좋았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시적절하게 현실 정치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 다른 나라 내용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걸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 김도희님 이따 제가 고기 대신 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김도희님이 사는 거지만 네네. 김도희님께 많이 적게 드리겠다. 먹어야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세 아우, 번째로는 그 네. 건강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정치에 대한 그런 약간의 혐오감이나 그런 싫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체에서 너무 그렇죠. 네, 그 사람을 지치게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만 나와도 조금 이제 막 그 지치는 감정들이 있었는데 깡쌤이 이렇게 3년 동안 해주시는 정치 콘텐츠를 들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되게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게 돼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치,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기여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하는 흐름을 보니까 한국 현실에서 굉장히 조금 분발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태극기 메고 다니신다고. 정치에 급관심이 생겨가지고. 네네. 농담입니다. 네. 이거 너무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이 라스푸틴 얘기는 제가 어떤 분들은 성견지명이 있다. 이런 댓글을 가끔 봤는데. 이건 많이 달렸죠. 거의 성직글이었죠. 제 생각에는 너무 한 것 같고. 왜냐면 이 이야기는 이제 최태민이라는 사람. 네. 네. 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정치 쪽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던가 이제 기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소재로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소재로서 이제 다 알고 있었고 물론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이 일어났는지까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정치 현장에 있었던 정치인들이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팟캐스트 매니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예, 거의 매일 한 2-3개씩 다른 팟캐스트들 듣고 있는데 지대배만 안 들은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예. 다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거랑 또 외신에서 이 최태민을 라스푸틴에 비유하는 듯한 기사들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은 조사를 했던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저도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었고 이때 날짜가 아마 10월 중순인가 그럴 겁니다. 작년. 예, 맞습니다. 10월 중순이었어요. 이 근처가 아마 그 JTBC가 맞아. 딱 이때 네. 최순실 씨의 어떤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터뜨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그분 이제 사과하고 딱 이때랑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너무 절묘하게 맞았어요. 하여튼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녹음은 아마 10월 초나 9월 말에 했을 테니까. 네. 원래 러시아 혁명 하면은 저도 솔직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붉은 피가 흐르는 그 사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레닌이나 트로츠키나 이런 굵직굵직한 사상가들이 서로 논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은 사실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정치적인 사건들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부패한 권력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준비하면서도 되게 한국 현실이랑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방송한 다음에 실제로 뭐 그런 뭐 누가 집에 찾아온다거나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뭐 대출 광고 이런 거는 많이 오는데. 예. 그게 그거야. 조심해. 신상 털린 예. 거예요. 빨리 지난번에 상으로 받았었던 국정원 출두권을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왜 깡쌤의 정치 콘텐츠를 제가 높게 평가하냐면 저희가 방송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깡쌤이 정치 관련 주제를 많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한 거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맞아. 민주주의, 엘리트주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논의하면서 기존의 방송에서 정치 관련된 주제로 하는 팟캐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 현실 정치에 대한 건 조금 배제하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시작했었는데 깡쌤이 정치에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시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콘텐츠 색깔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3년 동안 봤는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방송 분위기 너무 훈훈하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서로 너무 빨아주기 때문에 못 들어주겠네 진짜. 30분 전까지도 막 그러니까. 티격태격하고 이거 네네. 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싸웠는데 퀴즈의 신이시니까 갑자기 네, 지금. 잘 모셔야지.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돈 내는 거 아니면 뭐 칭찬 정도는 해줄 수 거기다 있다는 거죠. 지금 돈이 자포자기 잘 했어, 보여야 그냥. 돼. 왜요? 고기를 비싼 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깡쌤이 안 하면 그날 도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아.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저는 공감이 가는 게 되게 그만해 이 자식아 내가 했잖아. 과격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소프트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어요. 좀 많이. 라스푸틴도 그렇지. 약간 돌려 까는 느낌이었고 사실 이 정도까지 될지 몰랐다고 하신 것도 맞지만 최근에 이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사실 1위 에피소드가 뭐냐면 정말 최근에 썼던 아이엔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정말 바로 재밌었어. 지난 콘텐츠였기 때문에 지금 1주년을 한 1년을 돌아보는 상황에서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과격한 이야기는 하기 좋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사실 우리도 인간적으로 알아. 그렇잖아요.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박수 쳐줄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 혹은 또 차분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이엔데 편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팟캐스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깡생이 하셨었던 그 정치 대부분이 막 뒤집어 엎어라 말씀하시는 거야. 뭐 죽창 이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과격하고, 일단 뭐 뺏어 와야 된다, 일단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되게 유하게, 그리고 좀 평화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3년 꼴찌들의 동안 구차한 줄서기를 보고 계십니다. 3년 동안 자화자찬 만드는 지드너비 방송을 청취하고 난 있습니다. 깡쌤한테 쓸게요. 당신님은 최 사장님한테 쓰세요. 이제 다른 패널들이 어떤 에피소드가 내 마음에 남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요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101회부터 138회 중에서 요건 정말 잘 만들었고 큰 의미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슈화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생각하는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아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에피소드 중에서 붓다의 모두까기 우리 쇼미더 대화 편에서 있었던 붓다의 모두까기 편이 조금 아쉬워. 이거 호응 좋았잖아요. 왜 아쉽습니까? 호응은 좋았는데 1위 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욕심만 들어가지고.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전을 저희 함께 강독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뭐가 아쉬웠냐면은 이걸 이제 편집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몇 번을 다시 들었어요. 근데 아쉬운 거야. 이때 그 붓다의 모두까기 내용이 됐었던 게 법망경이었죠. 네. 브라흐마 잘라경이었는데 실제로 더 괜찮은 경인데 내가 이걸 제대로 전달을 차분하게 잘 했나?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이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제 그래요? 기억에. 네. 다행이네. 근데 앞부분에서 내가 좀 어버버해가지고 좀 아쉽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붓다의 모두까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을 읽어보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어떤 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처님의 어떤 진리, 그 넓은 바다의 어떤 향기를 살짝 맡아보게 해준 그런 명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후에 불경을 읽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종교학 같은 거 그나마 좀 수업을 듣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그나마 이렇게
표지를 들춰본 정도? 왜냐면 원서를 이렇게 종교 경전까지 들춰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날 또 최 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역대 최고의 말씀꾼들을 저희가 한번 붙여봤었는데, 그렇죠. 너희들 다 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걸 알려주시면서 모든 세속적인 어떤 참과 거짓, 이런 논쟁들의 어떤 한계들을 보여주셨죠. 그때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부다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랬던 거지. 그 브라흐만의 그물. 그러니까 브라흐만은 지금 현실 세계, 우리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라는 세계.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사유가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의 생각들 대부분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경험들. 내 경험이 나한테는 전부인 거야. 그거에서부터 발현되는 생각들이 어떤 오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지적해주는 부분이었고, 요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브라흐마 잔라경을 읽은 다음에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내가 경험하는 것밖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로 좀 만족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경험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붓다의 모드까기가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사실 아까 충격을 받았던 게 두뇌 실험실은 정말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볼 때 두뇌 실험실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책편에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이니까 책을 읽어줘야겠다 생각해서 중간중간 구조들을 그냥 읽었어요. 다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재구성을 다시 했을 텐데 그때는 책의 일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다 저런 식의 해석들이 있다 하면서 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사실 의식과 연결되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정말 괜찮은 저도 에피소드였는데 그렇죠.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책이었고 역대급 책 중에 하나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인간의 의식과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냥 도서관은 돌아다니다가 어슬렁거리다가 제목이 되게 안 땡겨요. 두뇌 실험실이라니 얼마나 안 땡기게 제목을 지어놨잖아요. 그렇긴 하죠. 라마찬드람 박사의 두뇌 실험실. 근데 팬텀 인 더 브레인인가? 원래 그 원제는 그거였어요. 머릿속에 유령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센스 없게 번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되게 좋았는데 그게 하위권 거의 꼴찌 중에 하나라고 해갖고 사실 속상했고. 아이고 한이 맺히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범위도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고. 사실 이 범위 안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했기 때문이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사고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같이 널리 알리고 싶은 보석 같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도 독실이의 역대급 에피 중에 하나가 그 두뇌 실험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번외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나 그거 다운로드 수를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휴방공지보다 더 안 나오는 거야. 와 너무했다. 분발하세요. 다 최 사장님이 거기다 번외를 붙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아 번외 붙이지 말고 정신 때문이지. 근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지식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제 지식에 우리가 중독되는 건 별로지만 이 정도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암이었어요. 지난번에 세균과 바이러스 편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먼저 한번 보건 특집 들어보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암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 마음속에 있어서 이번 에피소드 100개 중에서 이 정도는 정말로 좀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게 암인 것 같아요. 암편. 암. 암의 좀 기본적인 원리적인 측면 좀 얘기해줘가지고 나도 신기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독실님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꼭 전달하고 싶었던 지식 중에 하나가 수리부엉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 그런 거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 방송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방송인데 수리부엉이? 아니요. 아니 두뇌 실험실. 두뇌 실험실. 그러니까 놀랐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역시 플라톤 국가 다뤘던 겁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지금 3년을 미루다가 마침 제가 이제 1월에 약간 시간도 남고 그래서 과거에 뒤적거렸던 책들 다 모아서 다시 찾아보고 옛날에 모아뒀던 강의 자료들도 막 다 살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식한 책을
잘 이렇게 썰어서 잘 전달하느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컨텐츠인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 평가가 어렵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나? 좀 어렵고 끝까지 다 들어봤자 뭐 별거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댓글로 읽었었던 것 같은데 슬픈 댓글만 좀 읽으셨군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 사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 누구나 자기의 신념과 취향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시대고 그걸 보장하는 게 옳고 그것을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그렇죠. 것도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회인데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쾌락주의라던가 뭐 욕망 추구야말로 우리 삶의 최선의 덕목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점점 더 많이 만연해가는 것 듯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우리 사회에 보면 저는 곳곳에서 그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했을 때 가장 크게 했던 생각이 사실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과연 일부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이냐? 아하.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일부 타락한 정치 세력,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니네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성찰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 네가 잘못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장 큰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그런 걸 억지로 뭐 정부 차원에서 강요하고 그런 걸 안 갖추면 막 때리고 그런 식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흐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성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좋은 국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읽었던 국가의 편에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국가의 모습이 사실 그런 거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개인의 이성을 좀 그렇죠. 발전시키고 개인의 도덕성을 인격. 개발해야 그렇죠. 괜찮은 국가가 된다. 그래서 교육적인 이야기, 플라톤 국가편에 보면 교육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철학적 진리 탐구까지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냥 자질,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자질 그리고 이상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의 책이고 워낙 비판도 많이 받아왔고 그동안 그리고 새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은? 싫어요. 예. 무슨 뭐 시민들이 무슨 뭐 그냥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지. 지난번에 그럼 끝날 때 네. 저희 한마디씩 하면서 토론했었던 게 이때였었죠. 그렇죠. 네. 시스템이 더 중요하냐, 맞아요. 개개인 도덕성이 더 중요하냐.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자유주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의 어떤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리고 만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지대널몇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듣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옳다 이 방향으로 가자가 아니고 그때 깡쌤의 선물 국가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상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했었 반면에 뭐 굳이 예를 들자면 뭐 사이코패스 편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 교육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한 가지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도희님이 준비하시는 에피소드와 제가 준비하는 에피소드는 좀 반대되는 영역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런 관점에서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양쪽을 다 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팟캐스트의 장점이 아닌가 하고 좀 한번 빨아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방송을 듣고 있다. 국내 정도로 합시다. 국내 최고. 3년 동안 자화자찬 만드는 방송 지대너비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예. 네, 김도희는 어때요? 자기 에피소드 중에서 뭐가 제일 좀 마음에 남습니까? 그 아쉬웠던 에피소드가 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딱 꼬집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네. 그나마 제일 아쉬운 건 뭡니까?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네. 나는 엉망으로 만들지만 니네가 좋아해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제일 엉망이었던 건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했다 이건 그런 거 뭐 있어요? 좋아하는 거를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제대로 못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행도 실제로 저희가
패널당 1시간씩 가기로 하고 왔잖아요. 예. 네네. 근데 실제로 1시간이 주어져도 뭐 인사하고 저희가 소개하면 그 시간이 깎이기 때문에 여행편 제가 하루키 양을 쫓는 모험 아, 실제로 그래서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소설을 다루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여행 진짜 1시간짜리니까 소설을 다루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판단해서 그 일본 지방 여행하는 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하루키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키 소설 중에서 조금 다시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학자 중에서는 아담 스미스 정말 좋아하는데 도덕감정론의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든 건 최근에 했었던 거 그 새해 선물 길을 안내하는 자. 나도 그거 재밌었어. 네, 이게 구성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스스로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김도인이 읽어줬던 100% 사람을 만난다는 것. 아, 네네. 그걸 잘라가지고 계속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더라고. 네. 오디오북을 한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네.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김도인 원어민 발음으로. 네. 저는 이게 왜 그 마음에 조금 남냐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기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부 관계에서도 삶의 지향점이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위를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 삶의 지향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어땠었냐면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상태에 도달하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없어지고 그런 경지나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거에 되게 매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문제들은 다 무시하고서 그 명상이 실제로 그런 거를 얻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되게 한 15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드는 생각들은 어떤 하나의 목표 지점, 완벽한 이상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내가 나약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한 5년 정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길을 안내하는 자 콘텐츠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도달해야 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의 풍경이나 여러 가지 지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콘텐츠가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막 살겠다.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 같다. 네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주성치에서 가져왔었던 메시지랑 또 반대되는 느낌이기도 한 거죠, 이거는. 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된다. 네, 맞아요. 저는 그 영화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되는 신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방송이 계속 되다 보면 점점 자화자찬의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막 끝내시지요. 네. 응? 쥐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이씨. 일단 오늘 139회 3주년 특집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콘텐츠 없이 오랜만에 3년 동안 그리고 지난 회차에서 어떤 것들을 다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끝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여배시 진행된 지 3년 됐습니다. 예상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들어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대너비아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게 달라졌는지 자신의 마음 상태나 아니면 키가 컸을 수도 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각자 마무리 멘트 한다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작한 지가 2014년 4월 아닙니까? 그때부터 3살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3년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길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저는 군대도 3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군 생활이 진짜 지옥같이 길었거든요. 뭐든지 3년씩 하네요. 그러니까. 지대는 대학은 5년이었어. 어쨌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내가 가졌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아니면은 군대
그때는 시간이 참 안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3년은 너무 빨리 지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나는 반에서 9번이었거든요. 키가 정말 작았던 거야. 아, 저희 때는 키순으로 했어요. 키순으로 했어. 그걸 막 세워놓고. 맞아. 그래요? 난 55번이었는데. 정너이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49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급격히 막 큰 거야. 네. 그래서 2키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중학교 3학년 때 키인데. 그래서 엄마가 뭐예요? 갑자기 슬픈 얘기 생각나. 슬픈 얘기 조금 하면. 슬픈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빨리 크잖아. 9번에서 49번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서 얘는 키가 클 놈이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엄마가 키가 클 걸 생각한 거야. 교복을 크게 맞춰주셨고. 그렇지. 교복을 진짜 큰 걸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었는데 키가 하나도 안 자랐어. 그래서 3년 내내 고3 때도 헐렁헐렁한 걸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렸을 때 그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좀 준비하고 3년을 좀 돌아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돼 있었나 보다. 아니, 생각 좀 많이 이 했습니다. 진술은 일단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게 예. 분명히 본인 어떤 책에서 11계단을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요즘 상호 모순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 아. 이미 다 11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단 하나도 못 올렸어요. 3년 11계단 동안. 보면은 알았어요. 중간중간 내용 보면은 우리랑 같이 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있던데.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되게 굉장히 이 높이가 같은 계단이었던 그만 비꼬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라.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좀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키려고요. 옛날에는 성장에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성장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자기 내면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대너비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외연을 확장하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에피소드나 컨텐츠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관리해 나가면서 유사하고 비슷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 자기가 지대넓이한테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있으면서 그렇죠. 예. 계속 신경 쓰겠다. 근데 실제로는 진짜 저렇게 말해도 깡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편집도 이렇게 옆에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편집을 너무 많이 해서 편집증이 생긴 것 같은. 왜 진짜요? 아, 맞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노이로제에 걸렸죠. 예, 왜냐면 약간의 잡음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네.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적하고 이제 저희들의 발음 이런 거에 부쩍 지적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김배님 어떻습니까? 저는 거의 매 컨텐츠마다 야단을 맞는데, 네, 그 청취자분들이 가장 들으시기 편한 상태로 그 음원을 올리기 위해서 최 사장님 편집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요즘 몇 시간 정도 합니까? 1시간짜리 편집하면. 1시간짜리요? 1시간짜리는 하루. 2시간짜리. 하루? 2시간짜리는 그 다음날 한 하루? 점심까지 해요. 잠깐만, 한 8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겠어요, 그냥. 네. 그래서 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이거를 거의 3년 동안 빠짐없이 조율하면서 내 취미니까 한다는 뭐라고 거.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까지 안 하십니다. 취미라면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옆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네네. 예, 어쨌든. 맨날 이거 방송 끝나면 가면서 할 말에 아이고 이거 언제 또 편집하나 언제 또 좀 맨날 이 말 스트레스가 하면서 좀 돌아가죠. 그래서 최 사장님 볼 때마다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던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아유, 감사합니다. 수필이 있습니다. 혼자. 기억나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혼자. 혼자 청량리역 앞에서 방망이 깎던 그 노인분이 약간 생각이 나는데 고퀄 추구해.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하면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거는 과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주류였던 학문, 인문학 중에서도 뭐 철학 중에서도 뭐 고대 철학이라든가 뭐 종교학 같은 걸 약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곡차곡 아직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노트도 다 있고 한데 어떻게 꺼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옛날 대학교 때 썼던 거? 예. 오, 그래요?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지식들이 이제 다 까맣게 사라져가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준비했던 컨텐츠, 수업도 듣고 하면서 재밌게 들었는데, 진짜 한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KK묵은 그 상자 속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 거의 한 뭐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 들어주시는 방송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아직도. 네. 예, 그래서 이런 좀 비주류의 마이너적인 이야기를 특히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가 이런 것도 너무 감사드린 것도 있고 항상 신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 좀 발굴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실 이게 방송 준비하는 게 좀 솔직히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는 건 있어요. 부담이 되죠. 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책도 이제 점점 한 권씩 더 살펴보게 되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좀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면은 나중에 재밌지 않을까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깡쌤은 3년 동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예, 정말 그죠? 그러네요. 결혼도 했고, 예. 그리고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고 어른스러워지기도 했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3년 동안. 거의 이제 처음 봤을 땐 제가 코를 흘렸을 거예요. 그죠? 코에 핥아 마시고 그렇죠. 기억나요. 겨울 때 갔을 때. 코 훌쩍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콧물은 스스로 닦을 줄 아네. 예, 그 정도로 딱 변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깡쌤은 정말 네.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습니까? 안정적이고, 네. 예. 제가 엊그저께 은행도 가서 직접 대출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 진짜요? 이야. 어른인데. 다 컸네 이제. 장가가도 되겠다. 네. 또요. 언젠 잘할 거야. 저는 살면서 되게 크게 막 주목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도 진짜 평범함의 극치다. 나를 소개해봐라.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아이고. 사람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요. 언제나 그랬어. 근데 심지어 그렇죠. 외모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그냥 뭔가 하나가 도드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북콘서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정모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고 와서 저희랑 사진을 찍으시고 사인은 저희가 한 적이 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 번씩 진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리둥절해져요. 왜 그러지? 왜 내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 이게 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독특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뭘 한 적이 있냐면 남들이 하는 대화를 좀 엿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대화 엿듣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섭다. 한 번에 이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없는 듯 투명인간인 것처럼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모르고 본인들의 대화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고 한 번 뭐 한 적이 있냐면 제가 옆에 있는데 제가 사실 무슨 말 하는지 다 들을 수 있는데 여자친구분이랑 전화로 싸우던 남자분도 한 분 있었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특별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시민들이 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 한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그 원래 여행을 갈 때 감정이 과잉 상태가 오기도 하잖아요. 예. 여행 갈 때 네. 감정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북받쳐오르는 그런 그럴 수도 느낌을 있을 것 당하잖아요. 참고로 아까 독실님께서는 본인이 가장 평범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맞아요. 저희 경험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죠. 상태도 안 좋고. 어쨌든 감정의 과잉에. 네, 감정 과잉에 죄송합니다. 빠진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뭘 했냐면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택싱을 시작을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비행기가 뒤에서 이제 차가 끌어주면 이제 후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활주로로 이제 찾아가는 이제 택싱을 시작을 하는데. 야, 후진 차가 끌어줘야 하는 거였어? 그 얘기했었잖아, 제가 지난번에. 옛날 건 줄 알았지. 요즘 건 그런지 몰랐어. 요즘 것도 그래요. 아, 그래요? 뒤에다 차 끌어줘야 돼요. 뒤로. 그래서 이제 후진을 하다가 이제 택싱을 시작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항상 그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창밖을 보면 이게 정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3-4명 정도가 쭈르륵 서갖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비행기가 처음 출발을 할 때. 나도 궁금했어요. 그게 다른 공항에서는 안 그래요. 인천공항에서 일종의 뭐 서비스 개념을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분들이 3-4명이 쭈르륵 서갖고 비행기 출발한다고 안녕을 하고 있는데, 앞뒤를 살펴보니까 내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걸 보면서 안녕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창밖으로 안녕을 하면서 그때 막 울컥 눈물이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 과잉 상태니까. 혹시 그분들이 독실님 알아봤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되게 정말 선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구나. 아까 제가 살짝 대화를 엿들었던 그분들도 너무나
생각과 어떤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선했었고 최근에 공항에서 봤었던 그분들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지금 점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생각은 사춘기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실이가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옛날엔 키만 큰 줄 알았더니 근데 저걸 성장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머리도 커지고 있죠. 그렇죠. 머리 원래 컸고. 김도희는 어떠셨나요? 저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그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스스로 개인 신변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3년 정도 하면서 살면서 연애하는 대상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본 적이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직종 자체가 자유직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그룹이나 단체로 묶여서 일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래서 3년 동안 거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봤잖아요. 처음에는 스스로 표현하지 않아도 뭐 이해가 안 가거나 조금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것들도 당연히 있는데. 독실이요? 네. 나요? 그리고 방송할 때도 이렇게 재미가 없거나 뭐 이렇게 방송 가기 싫었었던 적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초반에. 네. 그 초반이라기보다 한동안 좀 그랬었던 게 이제 일이 많은데 저희가 녹음 날짜를 항상 규칙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4명이 스케줄이 다르니까 계속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의 업무가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녹음하러 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많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100회부터 138회까지는 조금 저 스스로도 변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녹음하러 오면서 이게 막 녹음하러 오기 싫다 뭐 그런 감정이 없고 그냥 담당한 평온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마치 그냥 뭐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있으면 다른 패널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 내가 생각보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구나.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껴요. 3년 동안 저도 많이 변했지만 제가 이렇게 보는 다른 패널 분들도 저렇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으시구나. 콘텐츠 준비하면서도 저 정도까지도 콘텐츠를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많이 배우는 점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분 좋게 고기 쌓아주시겠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대노미아시 그냥 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창기가 막 더 좋았다, 뭐 언제가 더 좋았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게 어느덧 그냥 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모델을 이야기할 때 네.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드네비앗을 계속 하면 할수록 지쳐가는 사람은 언젠간 그만하게 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도희님은 지속 가능하다. 일상생활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최 사장님은 지금 계속 지쳐가는 상황이고 편집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녹음은 재밌지. 편집이.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도 바꾸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깡쌤은 어때요? 하면 할수록. 저요? 다른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사실 깡쌤은. 맞아, 깡쌤이 제 방송.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이제 익숙해져야 어른이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역시 달라졌어. 독실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일상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초반 에피소드가 재미있었고, 우리가 날선 토론도 할 수 있고, 내 생각도 막 말할 수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자기 검열을 사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 얘기까지 했더만, 날 세뇌시키고 있다고. 독실이 세뇌시키고 있다는 인터뷰를 내가 했죠.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한 달에 하나씩만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공부를.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일상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거. 그렇군요. 패널들이 지네노베스를 일상으로 봐드리는 것처럼 청취자분들 곁에 일상으로 남아있는 방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네. 3년 동안 우리 패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슷하고 재미있는 방송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